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영희는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이었다. 그녀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지만 아직 시골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 근처의 오래된 폐교에서 밤을 지새우며 공포 체험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친구 몇 명과 함께 말이다. 그 학교는 몇 년 전 갑작스러운 화재로 폐교된 후로 아무도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이 귀신이 나오는 저주받은 곳이라며 피해 다녔지만 영희를 포함한 젊은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믿지 않았다. 오히려 폐교에서 벌어질 신비로운 일들이 그들의 호기심을 끌었다. 그날 밤 영희는 친구들과 함께 공포 체험을 위해 폐교로 향했다. 길고 어두운 산길을 따라가며 친구들은 서로를 겁주기 위해 으스스한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장난을 쳤다. 그렇게 웃고 떠들며 도착한 폐교는 생각보다 더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무너진 담벼락과 낡은 교실이 보름달빛에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우선 폐교의 정문 앞에 모여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내부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문을 열자 작은 나무 냄새와 먼지 쌓인 공기가 마주했다.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벽에는 예전 학생들의 낙서가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친구야, 잘 가, 사랑해 등의 말들이 오래된 크레파스로 쓰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문자와 그림들도 있었다. 교실을 하나씩 둘러보던 친구들이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화재 당시 그대로 남겨져 있는 교과서들과 탔던 나무 책상들이었다. 영희는 느낌이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하얀 물체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소리쳤다. 놀란 친구들은 그쪽으로 몰려가 보았지만 어둠만이 그들을 맞이할 뿐이었다. 그렇게 잠시 정적이 흐르는 듯했지만 곧이어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질적이고 묵직한 발소리였다. 친구들은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불빛이 비치는 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복도의 타일만이 누군가의 무게에 의해 느릿느릿 빛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창문 바깥에서 시작된 바람이 불어와 교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고 친구들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중 한 친구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는 빨리 여기서 나가자 하고 외쳤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본능적인 두려움이 밀려왔다. 모두들 발걸음을 재촉해 폐교를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영희는 순간 이대로 돌아가면 안 돼, 이것만 보고 가자 며 친구들을 붙잡았다. 그것은 바로 가장 큰 교실, 즉 강당이었다. 그곳에는 폐교의 사연을 풀어줄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다. 강당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들은 자그마한 빗줄기에 눈을 빛냈다. 그곳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고 한 소녀가 앉아 있었다. 소녀는 등 돌린 채로 피아노를 부드럽게 연주했다. 친구들은 그 소녀의 존재를 두려워했지만 그녀의 연주는 매혹적이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소녀에게 말을 걸었다. 누구세요? 여긴 어떻게? 그러자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이들의 눈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깊고 어두워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며 말했다. 여기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야. 어서 돌아가. 그때 갑자기 불길한 기운이 감돌며 바닥 화벽에서 의문의 문자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한시라도 빨리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끌어당겨 달리기 시작했다. 소녀는 한 번 더 돌아가 라는 말을 반복했고 친구들이 필사적으로 폐교를 빠져나오는 동안 어둠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다. 그렇게 폐교를 빠져나온 친구들은 헐떡이며 꾸역꾸역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 중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저주받은 폐교는 다시 조용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날 밤 이후 영희와 친구들은 그 경험을 비밀로 간직하며 절대 그곳에 다시 가지 않기로 약속했다. 서울로 대학을 가기 전 영희는 인터넷에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다. 어떤 궁금증이 생기더라도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 소녀는 아직도 그 폐교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연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숲에는 들어가면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잊혀진 숲이라 불렀으며 아이들이 그곳 근처에 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사건은 여름방학이 되던 어느 날 호기심 많던 5명의 중학생이 마을의 전설을 확인하고자 숲으로 향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숲의 가장자리에서 성인 손바닥만한 크기의 돌기둥을 발견하고는 그 중심에 새겨진 이상한 문양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 문양은 마치 오래 전 무언가를 신에게 바친 듯한 형태였고 그 주위에는 희미하지만 붉은색의 흔적이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숲속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처음에는 밝게 빛나던 햇살이 숲속 깊숙이 들어가자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나무와 풀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찬 기운이 돌았다. 그들은 조금씩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억누르고 더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다. 숲속을 30분 정도 헤매던 그들은 갑자기 넓은 공터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곳엔 오래된 폐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도처에 거미줄이 엉켜 있었으며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마치 오랜 세월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이 장소에 이상하게도 이끌린 그들은 폐가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들은 폐가 내부의 상태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곳은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듯한 흔적이 엿보였다. 벽에는 오래된 피로 보이는 자국이 있고 바닥에는 누구의 것인지 모를 작은 신발이 나뒹굴고 있었다. 가장 고요한 순간 5명 중 1명이 외침을 들었다. 여기에 있어. 순간 그들은 급격한 공포에 휩싸였고 급히 탈출하려고 했으나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 외쳤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흡수된 듯 고여 속에 맴돌 뿐이었다. 그러던 중 가장 두려움 없이 보였던 소년이 문 옆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를 발견했다. 이곳에 살던 가족의 모습 같았다. 하지만 그 사진 속 아이들은 그들과 닮아 있었다. 그때 그들의 귓가에 다시 속삭임이 들렸다. 너를 기다렸어. 그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어지럽게 요동치더니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은 서로에게 돌아갔지만 어느새 숲박나무 옆에 쓰러져 있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들의 손에는 폐가의 사진 속 아이들만이 들려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뒤 그들은 더 이상 숲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바뀐 점은 가끔씩 그들의 꿈속에 나타나 그들을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던 그 경험은 그들 마음 한구석에 영원히 남아 무언가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고 마을을 떠났지만 그들은 결코 숲을 잊을 수 없었다. 숲은 잊혀지지 않았다. 그 숲속의 무언가가 그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내 이름은 지훈이다. 평범한 대학생으로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평범함이 악몽으로 변하게 되었다. 종강을 맞아 친구들과 작은 여행을 계획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있는 펜션을 빌려 하루 동안 도심의 스트레스를 잊고자 했다. 인터넷에선 평가가 나쁘지 않았고 사진에서 봄 경치는 아름다웠다. 여행 당일 우리 일행은 5명이었다. 나를 포함해 세진, 민수, 나영, 그리고 지수. 우리는 상쾌한 마음으로 펜션에 도착했고 한낮이어서 날씨도 아주 좋았다. 펜션 주인으로 보이는 할머니는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주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방 열쇠를 건네주면서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다. 밤에는 조심하거라. 처음엔 그저 웃어 넘겼다. 시골에서 자주 있는 미신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는 짐을 풀고 근처 산으로 하이킹을 갔다. 그곳의 경치는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상쾌한 공기와 자연의 소리에 심취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렇게 오후가 지나고 우리는 펜션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우리는 바베큐를 하며 술을 마셨고 평소와 같은 유쾌한 대화가 이어졌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자 정체 모를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민수가 먼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 저기 숲속에 누군가 있는 것 같지 않아? 그가 가리킨 곳을 보니 어둠 속에서 정말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단지 나무가 그림자를 들이운 것에 불과했다. 우리는 안심하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런데 그때 펜션 주인 할머니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밤에는 조심하거라.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나영이 장난스럽게 말하길 우리가 공포영화를 너무 봐서 그래. 아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모두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시간이 밤 11시를 넘기고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방에 들어가서도 불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피곤해서 그랬는지 금방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깊은 어둠 속에서 나는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다. 결코 빠져나갈 수 없어. 반복될 거야. 갑작스러운 소리에 깨어나 보니 시계는 오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방 안은 의외로 고요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이상한 느낌의 방을 나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복도 끝에 걸려있는 거울이 눈에 띄었다. 그곳에 내 모습이 아닌 낯선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깜짝 놀라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여전히 그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갑자기 섬뜩한 한기가 온몸을 휩쓸었다. 그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곧장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섰다. 우습게도 그 순간은 그렇게 버텨야만 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에게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무도 내가 한 말을 믿지 않았다. 그냥 술을 너무 마셔서 그런 거라고만 할 뿐이었다. 우리는 계획대로 마을 구경을 나섰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에게 친절했고 특별한 이상한 점은 없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 또다시 섬뜩함이 엄습했다. 이번에는 세진이 거울 앞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너도 보이지? 그가 묻자 나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다. 거울 너머에는 우리와 닮은 무언가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 뒤로 매일 밤 우리는 같은 경험을 했다. 세 번째 날 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다. 우리는 그곳을 벗어나기로 결정했다. 차를 타고 펜션을 떠나려는 순간 우리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전화기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그곳에서 또다시 하루를 보내야 했다. 그리고 매일 밤 같은 악몽과 반복되는 거울 속 공포는 계속되었다. 펜션 주인은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고 우리는 점점 더 불안감에 사로잡혀갔다.
몇 주가 지난 후 우리는 이 상황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누군가가 우리를 여기 갇히게 했고 무언가가 반복적으로 우리를 속박하고 있었다. 지금도 나는 그 거울 속 낯선 얼굴을 볼 때마다 떨린다. 그것은 나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절대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경고한다. 밤에는 결코 거울을 들여다보지 말라. 당신에게는 어떤 얼굴이 보일지 모르는 일이다.